이 영화 연출하신 감독님한테 질문을 제가 몇 가지 하고 관련된 분들의 질문을 하고 기자님들 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 이 영화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이게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제 2015년부터 이 영화 제작을 시작했는데요. 저한테는 이제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월남에 참전했던 월남 참전 군인이셨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자기 자신을 월남 참전했던 이제 월남 참전 용사라고 자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면서 제가 어렸을 때 집에 가면 늘 이제 볼 수 있었던 게 어떤 월남 참전 고엽제 후유증으로 앓게 된 어떤 그것으로 인한 어떤 훈장이라든지 국가에서 받은 어떤 표창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걸려져 있었는데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자랐고 이제 할아버지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여러 차례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20대 초반에 알게 된 베트남 전쟁에서는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고 어쩌면 할아버지도 그곳에서 할아버지도 그곳에 계셨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어떤 그런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베트남에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베트남에 이제 평화기행을 통해서 베트남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영화에 나오는 타나주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타나주머니가 저한테 제가 이제 가해국에서 온 한국에서 온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참전군인이었음을 알고도 저한테 이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따뜻한 밥 한 술 뜨고 가라. 우리 집에서 잠자고 가라 였는데 저는 어떻게 타나주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었고 그렇다면 저 어떤 기억의 자세, 저 어떤 태도 같은 것들을 내가 따라가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영화에 나오는데 말씀 중에서도 이제 평화기행 관련된 영화에 잠깐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배 평화재단에 나오셨는데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평화기행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배평화재단은 2016년 9월에 창립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2017년부터 해왔고요. 사실상 단체의 역사는 길지 않지만 이 운동의 역사가 한 20년이 됐습니다. 마지막 그 자막에서도 보면 이제 탄 아주머니께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 청구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가 아직 한국 정부가 인정도 부인도 안 하는 상태에서 애매한 상태로 이제 이어져 오고 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배평화재단을 창립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여기 나온 이제 탄아주머니나 그리고 럽 아저씨나 이제 저희가 주로 평화기행을 가면 폭립풍년마을과 하미마을과 이런 곳을 주로 많이 다닙니다. 거기 가면 한국군에 의해서 이제 그 마을이 대표적으로 한국군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마을이고요. 그 마을에 피해를 입은 분들의 위령비가 서 있습니다. 가서 참배를 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듣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평화기행이고 재단에서 시행을 한 건 한 3년 됐지만 평화기행이 시작된 건 한 10년, 20년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하고 같이 이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영화에 나오지만 평화법정 부분이 상당 부분 중요하게 영화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영화 말미에 나오는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법정 투쟁을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평화법정을 하시게 된 계기, 그다음에 평화법정에 영화에 등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결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랑 지금 재판과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두 분이 나눠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이 시작된 지는 20년 정도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실제로
사회적인 담론의 것들을 여러 가지 지표로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이 기사량이란 걸 확인을 해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 이 관련된 논의들이 기사량을 통해서 많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2003년 이후부터는 좀 현저히 줄어들죠. 운동을 좀 시기를 나눠보면 이슈화의 국면들이 2000년을 전후로 해서 한겨레 20일에 보도가 이루어지고 미야네오 베트남 운동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게 평화박물관이라는 하나의 단체까지 만들어진 하나의 국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좀 소각 국면이 있었죠.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몇몇의 사람들이 베트남에 가서 평화기행을 하고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지만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운동이 만들어지는 게 없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2015년에 피해자가 최초로 한국에 방문을 하십니다. 2015년 4월에 이 운동이 만들 때 한국 사회에서 공론화된 지 15년 만에 피해자가 최초로 가해국에 방문을 하여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언을 하고 국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곳에서도 신문을 보면서 아직도 이 이슈가 뭔가 제대로 된 진전이 없었구나라는 인식 또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단순할 수 있지만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8월에 사람들이 베트남에 가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들이 베트남에 가서 피해자들 몇 분을 뵙고 또 위령비에 가서 참배를 하고 돌아온 이후에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도 변호사들이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좀 노력들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근데 변호사들이 상상력이 크지 않습니다. 소송을 하면 어떨까? 실제로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또 강제동원 피해자들께서 최초로 일본에 가서 소송을 진행하셨던 것처럼 가해국의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서 소송을 진행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처음에 제기를 했고 근데 이것이 법정에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보다 큰 공론화를 바탕으로 한 소송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송 이전에 모의법정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에 동경에서 있었던 국제여성 전범재판이 저희의 롤모델이었었는데 그것과는 조금 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90년대에 위안부 소송이 일본에서 진행이 된 이후에 그것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실의 법정에서 실패했지만 결국 우리가 만드는 법정에서는 이기는 재판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일본 시민사회의 강력한 흐름이었고 또 여러 시민사회들 같이 2000년에 법정을 만들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소송을 하기 이전에 그렇게 법률의 논리 또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보는 공간에서 또 법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소멸시효 같은 법리들을 배제하고 피해자들이 보다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법정을 먼저 만들어 보자. 그리고 난 이후에 실제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이 싸움까지 이어가 보자라는 판단을 해서 시민평화법정을 2018년에 기획을 하였고요. 말씀 좀 길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시민평화법정 하면서 가장 큰 걱정은 딱 하나였습니다. 사업의 흥행? 뭐 이런 것들은 두 번째 문제였고 피해자들이 이 법정을 자신의 법정으로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법정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법정이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거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식들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응웬티탄 두 분이 다 오셨었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태어나서 법정이라는 곳에 서셨고 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도 어색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또 이틀이나 되는 심리 기간 동안 첫 번째 날은 거의 10일, 10시간, 두 번째 날은 거의 8시간 가까운 법정의 시간 동안 남의 언어로 진행되는 법정을 과연 이해하실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행히도 이건 저희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분들이 다행히도 이 법정을 자신의 법정이라고 생각해 주셨고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궁금해 하시고 듣고 싶어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이 이 법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했다라고 저희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리적 거리도 있었고 언어적 한계도 있었지만 근데 법정에서 최소한 참여하신 이틀 동안은 피해자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고 그 이후에 이것들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제 소송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고 또 저희가 작년에 유임장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 소송 빨리 하고 싶다, 소송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시민평화법정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시민평화법정에 원고로 참여하셨던 피해자 두 분이 앞으로의 한국에서의 싸움이라면 싸움을 계속 하실 수 있는 하나의 경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거라서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후에 이제 어떻게 싸움을 할지는 옆에 김남주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네, 우선 영화를 봤으니까 영화 소감을 한번 처음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영화가 시작될 때 약간 진지한 마음은 잘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되게 익숙한 낯익은 분들이 나오고 익숙한 주제라서 조금 뭐랄까 약간 웃기기도 했달까요? 우리의 얘기가 여기 나오기도 하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영화 거의 뒷부분에 가면 시민평화법정에서 옹웨인 티탄 아주머니께서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대목에서는 저도 약간의 감정 몰입이랄까요? 눈물이 살짝 이렇게 나는 걸 보고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주제임에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잡게 해주는 그런 영화가 되는 게 아닌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감정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변호사들이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정부의 불법 행위를 입증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옹웨인 티탄 아주머니 한 분이 그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도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제도적으로 전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옹웨인 티탄 아주머니 한 분만 소송을 하는 거는 관련된 자료가 옹웨인 티탄 폭리폭력 학살이 가장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분을 원고로 하려는 것이고요. 아까 나왔던 하미마을의 똑같은 이름의 옹웨인 티탄 아주머니께서는 굉장히 서운해 하십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상 우선 한 소송에 집중하자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는데 이 법을 발의하려면 10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10명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법 발의를 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는 의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국회에서 옹웨인 티탄 아주머니께서 기자회견 하시는 모습 보았고 그때 함께 하셨던 국회의원님들도 아마 보셨을 텐데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아직 이 법 발의에 동참해주지 못하고 계십니다. 여기 오신 많은 분들께서 인터넷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의원님들에게 직접 의원실로 연락을 해주시든지 해서 법 발의를 하는데 동참해달라고 호소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아직도 10명의 의원이 300명 중에 10명의 의원도 우리가 채우지 못한다는 건 아직 우리의 역량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옹웨인 티탄 아주머니께서 베트남에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많이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촛불 정부가 되면 당연히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제도적으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많이 실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힘을 좀 더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 본 소감을 안 여쭤봐가지고 영화 보신 소감이랑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그 전까지 전혀 몰랐었구나라고 하는 좀 죄책감 같은 것도 느끼고 그러는데요. 우리 연대에서 오신 영화 보신 소감이랑 어떤 활동들을 계속 하고 계셨는지 어떻게 지원과 지지를 보내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평화의료연대는 처음으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전쟁 당시에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알려진 게 1999년입니다. 그때 1999년에 몇몇의 치과 의사들로 시작했고 치과 의사들이 이런 사실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현장에 답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사를 가고 확인하게 되면서
의료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면서 그때 이제 진료단을 꾸려서 민간인 학살 피해 지역 그 현장으로 가서 진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마다 진료와 답사를 이어오고 있고요. 이라크 전쟁 당시에 이제 파견됐던 의사들이 또 현장에서 다른 한의사나 다른 의사들을 만나면서 지금은 이제 치과의사, 한의사 중심으로 20년째 민간인 학살 피해가 있었던 4개 성, 지금 꽝남성의 피해자들이 나왔는데 푸엔이라는 성, 꽝가이, 빈딘성, 그리고 꽝남을 돌아서 3년씩 4년씩 진료를 민간인 학살 피해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았고, 지금은 꽝남에 그 피해가 있는 현장 마을에서 진료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진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영화를 본 소감은 본 적이 있고 먹먹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익숙한 얘기고 늘 하는 얘기 같은데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어도 아주머니 말이 기억이 나요. 처음 탄아주머니 2분이 법정 때문에 한국에 오시면서 참전군인들 만났던 얘기를 서로 나누시던 그 장면, 그리고 그 아저씨 참전군인이 법정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사과를 할까 말까 이런 소소한 사람의 이야기, 그런 목소리가 이제 법정이나 이런 이제 언론이나 이런 거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영화라니까 영화에서 아주머니의 생활이, 그리고 아주머니들의 소소한 이야기가 들렸다는 것이 전 좋았고요. 또 보면서 다른 수많은 응웬티탄들, 그러니까 돌아가신 팜티오아 할머니, 응웬티니 할머니, 다른 수많은 분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20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이런 영화가 좀 더 많은 이야기가 계속 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예, 제가 1차적으로는 질문을 다 드렸고요. 기자님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 뉴시스의 남정현 기자고요. 감독님께 2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증언 외에도 이제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서 자료 수집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자료 수집하셨는지 궁금하고, 2번째로 5.2 법정에 이제 참전 군인들 참석했는데 어떤 반응이 아예 없었는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 영화가 이제 어떤 학살이 언제 어떻게 있었냐에 대한 어떤 진실을 파헤치는 류의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정말 이 전쟁과 이 학살을 기억하는 여러 주체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에 집중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현장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가령 이제 베트남 전쟁 당시에 살아남았던 이제 학살 피해자, 이제 생존자분들의 어떤 기억과,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사회의 기억, 한국 시민사회의 기억, 그리고 참전군인들의 기억,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에 있는 전쟁과 관련된 어떤 박물관들의 기억, 그리고 그곳을 현재 여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기억들을 좀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말 어떻게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고 정말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출발점을 만드는 영화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사전 작업을 진행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민평화법정에서 참전군인분들이 보셨지만 이제 오셨는데 저희 영화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저희 현장에서 이제 참전군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난생 처음 어떤 상대편의 이야기,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저는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 현장 인터뷰에서 하셨던 말씀은 분명히 그 학살을 저질렀던 부대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모든 군인들이 다 가해자는 아니고 우리 모든 참전 군인들을 가해자로 몰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 법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 주도의 어떤 정확한 진상규명,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실제로 그곳에서 어떤 부대가 어떤 학살을 어떤 이유로 진행했는지, 자행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그때 현장에서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었고, 네, 저는 이 영화가 어떤 사람이 어떤 주체가 선이고 어떤 주체가 악이다라고 말하는 영화가 아니라, 저는 정말 이 영화를 저는 진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참전군인 분들이 무서웠고, 저희가 촬영을 진행할 때마다 이제 카메라를 발견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시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카메라를 들다가 카메라를 놓고 도망가기도 하고,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놓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는 이제 5년 동안 촬영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 우리 할아버지도 살아계셨더라면 똑같이 얘기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이었었고, 그래서 이 영화를 완성했을 때 참전군인 분들이 오셔서 이 영화를 보시고 함께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나가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참전군인분들 공식적으로 초청하시는 건가요? 네, 영화, 네, 공식적으로, 네, 초청을 하려고 하고요. 네, 영화를 같이 보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들을 여러 차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는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가 아닌데도 질문 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기자가 해주시, 아닌데 예, 질문해도 괜찮나 했어요. 예, 마이크. 제가 좀 여행을 좀 자주 다녀요. 감독님 이길보라님 얘기는 할아버님이 참전 용사셨고 고육제에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올해로 딱 70년생이고 50살이 딱 되는 해인데, 다낭 미켈 해변에서 한 3개월 이상 회사 업무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제 어린 시절 기억은 제 친구 아버님이 상위군 용사셨어요. 근데 할아버님처럼 그렇게 이렇게 자랑을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 상도 많이 받으시고, 친구도 그 덕에 고등학교도 인문계도 가고, 그래서 저는 되게 부러웠어요. 야, 저 녀석은 시험도 안 보고 고등학교 가는구나. 대학도 마찬가지, 사회적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아버님은 항상 어두우셨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많이 사람도 죽였다고 그래서 상도 많이 타셨고, 근데 그분이 제가 친구하고 연락이 안 되다가 20년 전에 자살을 하셨더라고요. 저한테 항상 하시는 얘기가, 사람을 많이 죽여서 남들은 나에게 영웅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항상 그게 기억이 남는다.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신 분도 저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베트남 다낭에서 3개월 생활하고 그 전에도 좀 몇 번 갔고요. 요번에도 90일 비자 받아서 일 때문에 가기도 하는데, 제가 70년이다 보니까 그쪽에 그러니까 따이안이라고 불리시는 분, 형님도 있고 누님도 있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근데 그 2세가 있고 또 일찍 결혼하신 분은 또 3세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항상 궁금해왔던 게, 여기를 제가 일부러 시간 내고 비행기 타고 왔던 이유가, 기억의 전쟁에 이길보라 님도 그렇고 여기 변호사님한테도 궁금한 거 좀 못 참아가지고, 1세대, 그러니까 저희 군인 자녀분들, 그러니까 제보다 좀 연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저도 궁금했고, 좀 오랜 기간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길어져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원망이 좀 많아요.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고생을 너무 어렸을 때 해가지고. 근데 2세대하고 얘기할 적에는 원망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국을 자랑스럽게 느낀다. 요즘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너무 좋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그 형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단체나 베트남 쪽에서 한국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이 돈다. 그래서 요청도 많이 오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인터뷰도 많이 하고, 예전에 또 했고 지금에 와서 활발해진다 그랬더니, 2세대 그 아들하고 딸들이
어느 날 술 한잔 먹는데 이제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런 법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얼핏 들었대요. 근데 자기들은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생각이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다시 한국을 들어간다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너희 나라는 당해도 받고, 그러니까 6.25, 그 다음에 침략전쟁, 그 다음에 미국에 의해서 용병 아닌 용병으로 베트남 참전도 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자꾸 우리 애들한테도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보시기에 애들이 좀 피해를 본다고 했죠. 자꾸 아버지한테 그런 데 가지 말아라, 요청이 와서 가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 미군이 주둔을 해서 또 우리 6.25 때 미군이 학살했던 그런 군인들에 의했던 문제들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텍사스촌이나 뭐 미군 구지 주변에 있는 그 혼혈인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게 수십 년인데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해결을 했냐. 그래서 진행 중이다. 질문을 좀.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겪어봤고 우리도 지금 해결을 해 나가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우리는 또 똑같이 베트남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여태껏 해결을 해왔냐는 거죠. 그 해결을 해온 거를 지금 베트남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그 친구가, 그 형님이 물어봤을 적에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법정에서 똑같은 방안이잖아요. 저희가 한국군에 주둔을 해서 미군이 이제 여러 가지 제합리 사건부터 시작해도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거 하듯이 우리도 베트남한테, 저 변호사님들 계셔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도 미국이나 일본한테 하듯이 베트남전하고 이런 그런 법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네, 이건 어떤 분이? 예. 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갑자기 예, 예. 그 형님이 한번 너희들 물어보라 그러니까. 자, 예, 사건마다 다르죠.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규모, 뭐 양태, 또 뭐 대립 구도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 노근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군의 사실 인정은 있었죠. 근데 뭐 제대로 된 배상이나 보상들은 없었습니다. 뭐 제주 사건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먼저 입법이 되고 진상조사 보고서가 먼저 나왔지만 지금 제대로 된 배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또 광주 5.18은 다릅니다. 광주 5.18은 사실 진상조사 이전에 먼저 보상이라는 방식으로서 금전지급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각각의 사안마다 다르고요. 오히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좀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랑 비교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강제동원 문제나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피해자들이 자신이 이제 뭐 증언을 하거나 아니면 일본에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들로서 이루어졌었죠. 위안부 같은 경우는 93년에 뭐 고노다마 같은 방식으로 일본의 사실 인정은 있었으나 또 강제동원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냐라는 계획이 뭐냐라고 하는 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 한국 사회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베트남에서 안타깝게도 베트남에서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지원 단체, 지지 단체들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NGO와 베트남 피해자들이 바로 좀 연대하는 방식들의 좀 특이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뭐 위안부 같은 경우 정대협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의 시민단체와 한국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연대하는 방식이죠. 좀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 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문제에 대해서 베트남 정부 많이 불편해해요.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베트남 대사를 저희가 면담해 본 적도 있었는데 이런 일 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이나 신경 쓰지 뭐하러 과거 일 꺼내냐라고 베트남 대사가 심지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직접 마을에서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분노나 그런 것들이 엄청나다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 사회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강제동원 문제, 위안부 문제 한국 사회가 다 해결하고 싶나요? 피해자들이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를 보고 이 운동이 지금까지 와왔고, 또 실제로 소송이란 건 한 명이 문제 해결의 의사를 갖고 있다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앞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귀결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이 조금 더 여지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희가 여러 접촉도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던 상황이고요. 그 개인 질문은 나중에 하시죠. 질문이 아니고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은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한국 문제를 어떻게 대표하는 게 아니고 그쪽 입장은 북한도 있단 말이에요. 베트남 전쟁에 북한도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이 문제가 아니고 그 형님이 느끼는 바로는 한국에서 자꾸 이런 행동을 하는데 자기네 일도 해결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왜 자꾸 자기들한테 그런 돈을 자꾸 두들기라는 거죠. 자기들은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 거기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질문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문제가 뭐 금방 저는 되게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베트남 참전 관련된 그 영화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로 개봉하는 거는 이 영화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처음이거든요.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만드실 때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 이제 그런 질문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자기는 이제 젊은 이제 세대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여성이고 참 전쟁 여성 니네가 뭘 얼마나 알아 이런 얘기를 흔히 이제 기성세대나 이제 주류 언론들이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소재를 선택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든 어떤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들을 좀 들어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맨 처음에 만든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너희는 20대고 여성인데 너네가 전쟁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런 영화를 만드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그 얘기를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난 정말 베트남전에 참전하지 않았고 내가 군대도 안 가는 20대 여성이 뭘 안다고 전쟁에 대한 영화를 만들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전쟁에 대해서 이제 할머니에게 베트남전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할머니에게 여쭤봤을 때 저희 할머니가 맨 처음 했던 얘기는 전쟁?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그런 거는 돌아가신 너네 할아버지나 아니면 남자들이 훨씬 더 잘 알지. 라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그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할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전했지만 그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정을 돌보고 여기 어떤 일상을 일궈나가는 건 분명 우리 할머니의 몫인데 왜 우리 할머니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죽는 건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정말 노약자들인데 왜 그런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걸까? 라는 의문으로 시작해서 이제 이 영화를 여성의 시선 혹은 비남성의 시선으로 집중해서 영화를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영화를 이렇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예, 또 다른 기자분 질문 있으시면 할까요? 없으면 영화에 등장하는 이제 소위 주인공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을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 만나셨을 텐데 지금 이제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중심으로 이제 영화를 구성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게 된 어떤 이유나 그런 것들이 왜 그런 분들을 선택해서 그 인터뷰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지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 혹은 비남성의 시선으로 전쟁과 학살을 바라보자 라는 기획이 이제 맨 처음 기획이었었고, 제가 맨 처음에 베트남에 갔을 때 만나게 된 분이 이제 타나주머니이셨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저희 엄마 아빠가 농인, 수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청각장애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다른 언어로 이 전쟁을 기억하고 학살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제 껌 아저씨, 딩껌 아저씨, 청각장애인이자 농인인 아저씨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전쟁 2세대이자 2차 피해로 이제 시력을 잃으신 럽 아저씨, 응우엔 럽 아저씨를 만나게 되어서 이 세 분의 기억을 중심으로 이 영화를 구성하면 분명히 어떤 비남성의 시선으로 전쟁을 바라보는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3명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영화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그 여기 말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참전 군인들 얘기들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장면들이 나오고 또 이제 뭐 아까 장면 나왔지만 평화급정 이후에 이제 그분들의 생각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요. 실제 참전 군인분들의 그 주장 뭐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요구 사항들 그리고 그 베트남 학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누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뭐 참전 군인들의 말씀, 뭐 생각들을 전부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시민평화법정 때 저희가 뭐 법정이라는 게 원고, 피고, 양쪽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보는 거니까요. 참전 군인들을 위한 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원래 피고지만 참전 군인은 관련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소송 대리인을 저희가 법정에서 국선 변호인처럼 지정을 했고요. 그 변호인에게 참전 군인들이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고 대리인들에게도 참전 군인들의 입장을 담은 서류를 보내오셨어요. 거기에 주된 내용은 뭐냐면 베트남 전쟁에서의 그러한 학살이 사람이 사망했던 것을 부정하는 내용은 거의 없었고요. 사람이 어린이와 노약자와 뭐 여성들이 사망하긴 했지만 베트남 전쟁이 특수성을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트남에서 그분들을 살해한 것은 불법행위, 뭐 잘못된 일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셨거든요. 베트남 전쟁은 어린아이도 수류탄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런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 마을은 양민들이 아니고 그 베트콩들의 가족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진 않으셨지만 살해해도 된다는 전제를 갖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서류에서 주장하셨던 것은 그 마을은 베트남 베트콩들의 가족들이 있었던 그런 마을이었다. 따라서 그 살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들을 하셨습니다. 아마 뭐 그분들의 또 다른 주장 중에 하나는 본인들은 국가에 의해서 가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런 주장도 또 있었고요. 네. 감독님은 그분들을 아까 뭐 설명도 잠깐 하셨지만 만나면서 그 또 다른 피해자다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조금 그 저분들이 지금 그 뭐죠 고엽제에 대한 피해 그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제대로 상위군인 분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제대로 된 이제 월급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문제들 좀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금방 이제 김남주 변호사님께서 저희 시민평화법정 때 이제 참전군인들의 그 주장을 좀 전달해 주셨는데 여기에 소개된 폭리폭넘 마을 같은 경우는 베트콩들이 모인 마을이 아니라 사실상 안전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남베트남 군인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고요. 이제 저희 그 한배평화재단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참전군인 분들을 만나서 그들의 구술을 듣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영화를 보면서 조금 우려가 되는 점 중에 하나는 여기에 그 참전군인들이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 주장을 굉장히 좀 폭력적으로 뭔가 집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많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게 혹시 사람들에게 참전군인에 대해서 좀 악마화하거나 이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만난 참전군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는 못 만나봤지만 그 전쟁에 대해서 뭔가 좀 성찰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학살이라는 것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그럴 개연성이 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도 한국 전쟁 중에 많은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고 전쟁이라는 것이 이길보라 감독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약자가 가장 많이 희생되는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기억에 관련된 질문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누구를 악마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내 안에 그 비인간성이라든가 폭력의 문제 그리고 가해자의 문제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의 문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는 참전군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이제 이 영화가 많은 분들이 좀 더 보실 텐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게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걱정도 되고 해서 사실상 좀 이제 이런 메시지들을 좀 더 이렇게 좀 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살짝 들었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14년부터 이 감독님께서 영화를 이제 준비를 하셨어요. 제가 2014년부터 이 문제를 같이 가지고 활동을 시작을 했고 영화를 보면서 되게 주마등처럼 그 기억들이 막 많이 떠올랐고 이제 촬영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기에 담은 내용이 아마 그 중에 일부밖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 속에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우리 한국 사회의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좀 생각을 해보는 뭔가 그 시작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가져봅니다. 네, 저도 그 선입견이 좀 있었거든요. 뭐 한겨레 신문사에 뭐 예전에 가셔서 여러 과격한 행동들을 참전군인들이 하셨다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베트남 그 평화시민법정 할 때를 보면 그분들이 제도의 장에서 대화를 하시는데 충분히 자세가 돼 있으셨다. 뭐 그 전에 탄아주머니가 오셨을 때는 사실 그런 장이 없어서의 자신들의 의사표시를 좀 과격하게 하신 모습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분들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연세가 들어가면서 그런 뭐랄까요 그 역동적인 모습은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번 이제 영화 개봉하면서 다시 우리 사회에서 이런 관심이 좀 생길 텐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와 아픔도 같이 해소하고 또 그런 자리에서 자신의 과거를 또 솔직하게 말씀하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에서 부담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실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가지고 그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혹시 뭐 이제 끝나기 전에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라든가 뭐 질문 꼭 해야겠다는 분 계시면 뭐 들어보도록 하고 만약에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신가요? 예. 지금 나가셨는데 저분이 나가신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보이진 않고 그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긴 드렸었는데 아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서로 다른 언어를 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언어냐면 제가 특히 이 운동하면서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국가 단위로 환원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늘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은 역사성을 갖고 있는 20년 동안 가져왔던 운동이긴 한데 그 표현 자체에 꼭 베트남이라는 어떤 특정 공동체에 한국이란 공동체가 미안해야 되는 걸까? 처음에 이 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변호사에 들어왔을 때 진짜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왜 이걸 사과해야 돼? 저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서의 이 일에 내가 연루되어 있고 결국 베트남전 참전을 통해서 한국이 경제 발전을 했다면 우리가 그 수익에 뭐 여러 가지 연루의 개념 같은 것들을 확장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왜 응호엔 티탄이라는 피해자에게 내가 왜 한국인이라는 국적 때문에 내가 왜 사과해야 돼? 이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있었죠. 물론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뭐 했다면 했고 못했다 못했지만 근데 지금 나가셨던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는 베트남이 특히 이제 그걸 당시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 공무원이라고 베트남에서 공무원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당원이고 뭐 엄청난 의사 엄청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니네 일도 다 해결하지 못해놓고서 왜 이렇게 베트남 하냐 우리 이거 원하지 않는다.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베트남은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마지막에 자막 중에서 이 문제 진상조사하기 위해서 베트남 정부와 공동 진상조사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진상조사 못한다예요. 베트남 되게 숨은 거죠. 정부는 분명 베트남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될 주체, 연대를 해야 될 주체가 누군가 좀 그 고민이 들었어요. 외교의 문제로 치환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쨌든 뭐 국가 수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또 정책을 하는 건 필요한 문제지만 그런 것이 결국 공적인 진상조사라는 방식으로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청와대 청원을 최초로 한 거기도 하지만 글쎄요 연대해야 될 대상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모호한 국가 정부가 아니라 피해자들 그리고 그럼 왜 우리가 피해자들에게 같이 연대해서 싸우자고 할까?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 보니 한국인이어서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운동이 국가주의적인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어떻게 벗어날지는 점점 더 운동이 확장되어 나가면서 해야 될 고민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고민 많이 하는데 사과해야 될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의 국가 수반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의 주체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고요. 정리되지 않았지만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네, 저 이 영화를 이제 편집 단계에서 이제 편집을 여러 번 거쳤었는데요. 이제 맨 마지막에 편집을 할 때 이제 네덜란드인 편집자랑 같이 편집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사실 그 전에는 이 영화에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학살을 당하신 세 분의 기억과 이제 어떤 한국 측의 기억 이렇게 뭐 집회하는 현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두 축으로 이제 이야기를 전개를 시켰었는데 이 네덜란드 편집자가 이 시민평화법정이랑 이제 시민평화법정을 준비하는 여러 주체들, 학생들과 젊은 사람들, 어떤 대학생들, 그리고 이제 변호사들, 그리고 그 시민평화법정에 오는 일반 이제 한국 시민사회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그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이제 이건 좀 다른 이야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그냥 쉽게 비유를 해서 우리도 이제 인도네시아를 식민지화하고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화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혹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대로 사과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의 평화기행을 자비를 들여서 가고 거기에 가서 향을 올리고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시민평화법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정말 이 전쟁과 학살과 정말 먼 세대인 정말 3세대 이런 중학생들이 여기서 시민평화법정에서 앞에서 캠페인을 하고 부스를 차리고 탄화주머니를 만나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선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정말 특별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혹은 어떤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이 영화에서 집중해서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아서 이제 영화 안에 시민평화법정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된 거고 그 부분에 약간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시민사회 이제 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보게 될 이제 정말 미래 세대들이 이 영화를 보고 특히 이제 영화의 말미에 나오는 이제 호평중학교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영화 상영회 같은 걸 통해서 이 영화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영화가 될 수 있구나.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역사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이제 정말 미래 세대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정말 어떤 하나의 전환점 혹은 하나의 새로운 역사 쓰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수많은 주체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감독님 해주신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이제 마무리 멘트랑 이후 계획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감독님은 짧게 뭐 이후 계획이나 뭐 이런 거 내지는 뭐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못다한 이야기나 아니면 각 단체별로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화 개봉 2월 27일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네, 개봉을 하면서 아까 저희가 이제 참전군인분들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여러 주체들과 같이 하는 영화 상영회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하고 싶었던 건, 아까 이제 질문 주셨던 분도 이제 자기가 들었던 이 상위군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자기가 보고 들었던 베트남전 혹은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학살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장을 열려고 하고요. 네, 그런 이야기장들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정말 새로운 이야기들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많은 분들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에게. 그리고 시작과 함께 앞으로 계속 관심을 이어가는데 저희 한배평화재단과 함께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맹인 아저씨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그분 빈검 아저씨, 저도 작년 여름에 만났는데 이분도 만날 수가 있어요.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꽝남성 그 지도를 거기다 저희가 올려놨는데, 그 지도에 꽝남 순례길이라고 해서 거기가 청룡여단 예터 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가면 이분이 아예 거기에 조그맣게 비닐로 천막을 치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말고도 여기 소개된 많은 분들이 저희 재단의 그 기억과 기록이라는 그런 그 홈페이지 메뉴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그분들에 대한 또 자세한 소개, 이 그 마을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도 한번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가 많이 흥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임재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은 원하지도 않는데 라는 말이 쏙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당사자는 이렇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영화를 나오시기도 하고 한국에 나와서 그렇게 외치는데, 이제는 우리 정부나 아니면 의원실에 찾아가도 베트남은 원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 영화를 보시고 그런 말이 쏙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기대해 봅니다. 예. 무슨 말 하려고 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자막 나온 것처럼 이제 국가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베트남 전쟁이 끝난 이후에 베트남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이제 뭐 법률적 표현은 아니에요. 학살이 이제 민간인에 대한 군인의 살인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서 다퉈지는 건 제가 알고 있기론 생존자의 경우에 있어서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 법정에서는 유족이 소송을 진행했던 적은 있지만 1심에서 소멸시효로 패소했다는 것 정도를 이제 판결문을 보진 않았고 확인했는데, 생존자가 직접 가해국의 법정에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걸 최초로 알고 있는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부터 이런 소송이 진행이 되고, 또 탄화주머니도 한국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셔서 직접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을 할 예정인데요. 잘 했으면 좋겠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송은 잘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선실의 법정이란 건 소멸시효로 안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50년 전에 내가 한국군에 의해서 내 배에 이런 상흔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내 가족들이 그날 한국군에 의해서 죽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방식이 결국 대안적인 해결이 아니지만 문제를 돌파함에 있어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택할 수 있을 뿐인데,
잘해서 꼭 응우엔 티탄, 우리의 원고 응우엔 티탄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영화가 잘 돼서 이렇게 운동이나 시민단체 운동이 아니라 이런 영화로 한국에서도 더 많이 얘기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나아가서 꼭 이 영화가 베트남에서 개봉됐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의 청년들은 저희가 한국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전쟁이 있었어인 것처럼 우리는 미국한테 이겼어로 기억하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운이 좋게 베트남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본 적이 있거든요. 다양하게 이야기될 수 있어서, 그리고 이게 꼭 베트남 전쟁 당시에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요 사안이 아니라 전쟁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이겼다고 기억하는 전쟁은 무엇인지, 전쟁은 누구한테 어떻게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친구들이 많이. 그래서 베트남 젊은이들이 보면서 같이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또 자기의 마을의 전쟁을 기억하고, 저는 위령비를 방학 때마다 당번을 쓰면서 청소했다는 대학생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면 좋겠고, 이런 영화가 상영돼서 이런 아픔을 가진 분들이 자기 동료들에게, 자기 국민들에게, 한국의 이런 사람들 말고 자기 이웃에게 더 이해받고 더 지지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원서를 냈는데 한국 국방부의 답변을 재단에서 메일로, 편지로 직접 우편을 보내셔서 청원서 냈던 분들이 우편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 12월에 제가 답사를 갔었는데 아저씨가 막 편지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답을 했다고, 아무 일도 없다고 한다고 이러면서 그 편지를 하나하나 곱게 간직하고 계시고, 자기의 그 무덤을 또 만드신다고, 누가 어떻게 됐고, 그런 기록들을 다 소중하게 우편물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한 명 한 명의 일이고, 또 여기에 없던 다른 수많은 여성 피해자가 있고, 이런 분들이 너네는 소수야 라던가, 한국 사람들도 그만해, 베트남 정부는 필요 없어 라는 거 말고 자기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좀 더 이해받고 지지받을 수 있도록 꼭 베트남에서도 상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 개봉 좀 지나고 나면 탄 아주머님이 한국에 방문하실 거예요. 말씀하신 다양한 일정뿐만 아니라 저희 관객과도 같이 할 예정이니까요. 그때도 좀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과 베트남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분위기 안에 기억의 전쟁이 같이 들어가서 젊은이들이 기억의 전쟁을 중심으로 교류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꼭 베트남에서 개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